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3년도 보트사 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과목이고요. 수출입 통관 절차입니다. 1번,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도 시험에 거의 한 문제씩은 나오는 부분이죠. 첫 번째, 수입에는 여행자가 휴대품을 국제무역기에서 소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입의 정의라는 것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하는 것이 수입의 정의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운송 수단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그거에 대한 예외로서 저희가 여행자 휴대품을 국제무역기에서 소비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고, 이번의 경우를 가보니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하죠. 수출 신고 수리 물품은 내국 물품이 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반대가 됐죠? 포함되겠죠? 맞는 거죠? 네, 반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국 물품 상태인 것을 수출 신고 수리가 되면 외국 물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보니까 이 공해라는 것이 나왔으니 그 경우는 이제 국적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없는 거기 때문에 선박의 국적을 고려해서 물품 성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선박이기 때문에 물품은 내국 물품이 맞는 거고요. 네 번째, 수리용 예비 부분품이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선박용품에 해당한다. 그렇죠. 선박용품의 정의를 보시면 여러 가지 물품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운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겠죠. 비교적 먹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음료와 식품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운항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모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저희가 알고 있는 연료, 그다음에 소모품, 그다음에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밧줄이라든지 수리용 예비 부분품, 부속품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경우가 맞는 부분이고요. 요게 좀 포인트죠.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된다. 맞고요. 복합 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희가 잘 봐야 될 거는 관할 세관이 동일한가 다른가를 봤을 때 복합 한정은 다른 세관의 관할에서 물품을 옮겨 쓰는 것을 말한다. 맞는 부분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관세 납부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선실 납세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에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 그 기한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월별 납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월별 납부 같은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해당 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달의 말일까지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수입신고 전 득실반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산일자가 수입신고일이 됩니다. 수입신고 전 득실반출 신고를 하고 나서 1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수입신고일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여기 보니까 납세신고한 세액이죠. 납세신고 세액이고 납부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정해져 있던 납부 기한, 즉 납세신고 수리부터 15일이라는 기한까지는 아직 납부를 해도 되는,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사이에 정정이 있다더라도 정해져 있는 그 납부 기한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다음 날이 아니고 납부 기한까지입니다. 당초 납부 기한으로 한다. 그 다음에 4번, 보정 신청을 했을 때, 보정 신청과 수정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밑에 가보니까 수정신고 날까지가 아니죠. 이거 잘못됐죠. 다음 날까지일 거고, 그다음 위에가 맞는 걸로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례형으로 나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한국 사람이 K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 간단하게 K라고 써보고요. 수입자가 K고, 그 다음에 수출자가 A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물품은 승용차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은 판매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 목적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일단 여기서는 판매용으로 수입을 했다. 일단 감면 같은 걸 요구하지 제외하고 본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가보니까 선적이 된 날짜는 22년도 11월 30일이고 국내에 도착한 날짜는 23년도 1월 1일이네요. 그 다음에 수입신고한 날짜는 2023년 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쭉 가보죠. 납세무자. 납세무자는 이 물품의 주인, 화주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인데 뭐 다른 사람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세액은, 관세액은 이제 관세라는 거는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해서 산출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과세 가격이라는 거는 수입하는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 물품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고, 다음 세 번째 관세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실 이 관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합니다.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저희가 HS 코드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뭐 5년 주기로 해가지고 바뀌는 것들이 좀 있고요. 뭐 그거 말고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개별 법에 따라, 뭐 관세법이든 다른 어떤 법률이든 뭐 저희 협정이든 이거에 따라서 관세율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수입 신고했을 때는 수입 신고 당시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4번, 이 관세는 이 과세무관 확정 시기를 말하네요.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게 맞는데 저희 과세무관 확정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인 것이 수입 신고한 물품은 수입 신고 시점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보세가 반입된 때가 아니고 수입 신고를 했을 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라고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고 5번도 가보겠습니다. 이 과세 가격 결정 시 적용할 과세 환율은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 신고를 한 날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 환율을 평균한 율을 적용한다. 일단 요거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과세 환율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게 맞는데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 신고 한 날이 아니고 일단 순서는 바뀌어야 되겠죠. 수입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 환율을 관세청장이 평균 환율을 말한다고 쓰는 것이 좀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보다도 이 기준 환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여기 그 통화 단위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요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게 있는데 원래는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평균해서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화일 때는 통화 단위를 기준 환율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그 통화 단위 같은 경우는 재정 환율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보니까 미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도한 거는 미국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미국은 기준 환율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거래를 하더라도 통화 단위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답을 유추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도 저희 답안을 보시면은 4번뿐만이 아니고 5번도 정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출제자가 출제할 때 미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 환율일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통화 단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도 조금 좀 어색한 거죠.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신고를 한 날이라고 하면은 수입신고 한 날을 관세청이 따로 고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4번 문제 가보죠. 맞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그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제척기간이라 하는 거하고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중단하고 정지가 인정되는 것은 제척기간이 아니고 소멸시효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잘못됐습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안 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통고처분이라 하는 것들이 중단 사유는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관세 징수권이었습니다. 징수권은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번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네, 이 부분이 맞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관세 부과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본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하게 됐을 경우는 10년까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 보기를 보시면은 같은 내용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부정환급이기 때문에 요거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경정 청구에 대한 그 처리 기간은 2개월이죠.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경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뜻이 없다는 것을 결정해서 통지를 하게 돼 있는 거고 5번의 경우에는 그거네요. 관세부과 적기간에 특례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특례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나와 있는 거죠. 원래 정해져 있는 기간, 이 경과되면, 만료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지만 특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경과되기 전에 어떤 그런 결정이나 판결 또는 여러 가지 뭐 경정 청구라든지 조정에 대한 통지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는 별도의 어떤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가산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는 거고요. 저희 관세법상 정해져 있는 가산요소는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6개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 맞는 부분이고 요거 주의해야 되죠. 구매수수료는 제외. 구매수수료는 이제 구매자를 위해서만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물품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이번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맞는 거고 중요한 거는 동일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연불이자는 이제 그 물품에 대해서 대금 결제를 좀 늦추는, 지연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자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요. 연불이라는 것이 연지급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일종의 외상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는데 요거는 공제 요소가 되는 거죠. 가산 요소가 아니고 공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요것도 맞는 거고 요것도 맞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가보죠. 간이세율 적용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간이세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세율은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즉 개인적인 물품이죠. 개인용품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간이하게,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간이하게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산출을 할 때 관세와 그다음에 내국세와 임시 수입 부가세라는 것을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세율을 정한 것인데 단점이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이거를 지금 원래 개별로 부과되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하나로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로 구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을 하면 간이세율 적용 안 한다는 것은 이 개별로 구분이 필요할 때 그러면 내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 간이세율 적용 받아버리면은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어서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죠. 관세와 관련해서 요거 무세하고 감면되는 물품 요거는 이제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고 수출용 원재료도 관세 환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고요. 간이세율 적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아니거든요. 납세무자의 편의를 봐준 거죠. 원칙적으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세금을 결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편의를 봐준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범칙행위 이렇게 어떤 나쁜 뜻으로 악용하는 것이 있을 때도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그거 말고도 이걸 적용하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이익을 좀 도와준 것들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 있을 경우에도 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내 산업을 저해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업용 인정되는 수량이나 물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관세청이 정하는 물품도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정답은 답 5번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 A, B, C, D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냥 7번 문제로 가보죠.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요거는 쉽네요. 일괄하여 수입 신고된 물품으로서. 그렇죠. 여러 개의 물품을 이제 하나의 어떤 단위로 수입을 한 게 된 겁니다. 같이 여러 개의 물건, 뭐 A, B, C가 있는데 요거를 원래는 개별로 신고를 하고 개별로 해야 되는데 세율을 결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요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라트 형태라든지 어떤 패키지를 해가지고요. 하나의 어떤 박스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했을 때도 섞여 있을 때 이걸 적용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는 이제 물품별 세율이 달랐을 때 4%, 6%, 8%라 가정했을 때 이 전체를 요거 가장 높은 세율로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는 건데요. 요거는 신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신청인의 자발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답은 합의에 따른 세율이죠.
용도 세율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물품을 그 중에서 낮은 용도로 적용하는 것을 용도 세율이라 부르고, 간이 세율을 아까 봤던 거고요. 편익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편익을 받지 않는, 제공받지 않는 나라하고의 어떤 거래를 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편익을 봐주는, 관세에 관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편익관세라 부르고, 국제무역관세는 그거죠.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협상을 해가지고 양어를 해서 적용되는 세율을 국제무역관세라고 부릅니다. 넘어가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 감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거네요. 첫 번째, 관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예외 없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요거는 뭐냐면 원칙이죠, 원칙. 원칙이 되는 것이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라는 것은 저희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전, 수리 아니죠. 신청하지 못하는 게 있을 때도 수입신고 수리부터 15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그 물품이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 보세구역은 세관이 통제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은 세관에서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가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관장이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품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감면 적용 받은 것 중에서도 나중에 그 추징이 되는 게 있을 때 그때는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사후관리 기간인데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이상의 기준 해당이 돼서 서로 다른 게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가장 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세율 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인데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만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중소기업 말고도 중소기업이 아닌 자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까지도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장체가 아니고 지자체죠. 지자체까지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적용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수리부터 2년 안에 재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수입 면세를 말하거든요. 5번,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아니죠.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들은 수입한 이후에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수입 당시 혜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수입한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다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용도를 바꾸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죠. 승인을 받았을 때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받았던 혜택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거죠. 일단 세금은 징수를 해요. 징수를 하고 다만 징수한 이후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9번 문제 가보죠. 관세법상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을. 가산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금전적인 제재라 보시면 됩니다.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사물품에 대해서 무신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가 되고요. 이사물품은 납부할 세금의 20%만큼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2번,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 후 1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반출신고라고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즉시반출신고가 맞는 표현이겠죠.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나서 1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관세에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고요. 3번의 경우를 가보니까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았을 때도 동일하게 관세 20%만큼 하게 되고, 그 다음 4번의 경우에도 지금 첫 번째 거랑 같은 거죠.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납부할 세금의 40%만큼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납부하기 전에 세액 정정을 하는 경우는 가산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추정 신고했을 때입니다. 납부하기 전도 아니고요. 납부한 이후에, 신고 납부한 후, 그 이후에 수정 신고를 하게 됐을 때, 또는 세관이 경정을 하게 됐을 때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는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을 고르네요.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도세율 적용 물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감면을 받은 물품이죠.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 세 번째로는 이제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였어요. 저희 천재지변 등 말고요. 그냥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을 했던 것이고, 이 감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조건부 감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상이 되는 건데, 조건부 감면 대상들이 다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조건 감면 대상 중에서도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중에 양수 제한 물품만 사후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수입신고 수리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양도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 것을 골라보면 일단 답을 쉽게 골라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거 102조는 감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봤을 때 일단 요거를 전제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조건부 감면이 대상이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무조건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물품이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쉽게 골라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네요.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통지를 받고 나서 30일 안에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청구할 때는 두 군데다 하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본부세관이죠. 요거는 이제 관세법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본부세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청구하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심사 청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골라보면 30일, 90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요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요. 수출입 승인 면제 물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걸 받을 때부터 이미 산업통상자무장관의 승인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확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세관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물품들, 특정 법률에 해당되는 특정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저희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왔던 거고요. 그게 아닌 것을 고르는 것들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데, 일단은 그걸 계속 좀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중요한 거는 좀 규제가 심한 물품들은 다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고르실 때도 일단 이 마약류라든지 총포도금 하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은 생략이 안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방역이나 어떤 이 전염에 대한 것들도 다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게 규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좀 더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까다롭게 내용을 확인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요거 말고도 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전파법, 그다음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수출입의 의제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의제라는 것은 뭐뭐로 간주한다, 뭐뭐 한 걸로 간주한다라는 것이고, 요게 지금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이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제되어 있죠.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특정한이라 말을 쓰기보다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특히 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관세 징수에 문제가 없는 것들을 지금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처음부터 징수를 안 하거나 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징수 대상이긴 한데 그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세관이 가지고 있을 때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쭉 보시면 아닌 것을 고르는 것인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면은 매각, 몰수, 국고 기소, 그다음에 추징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관이 다 처분권을 갖고 있는 건데요.
보세구역 장치를 지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바로 매각을 하는 건 아니고 매각을 할 수 있지만 매각을 하기 전에 그 납세의무자인 그 신고인, 그 화주가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가볼게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거고 이건 보니까 수입통관 사무처에 관한 고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수입신고의 시기는 크게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출항 전, 입항 전, 그다음에 보세구 도착 전, 장치 후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는 입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청에게 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3번 출항 전, 입항 전 신고는 선박은 5일 전, 항공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는 거 맞고요. 4번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이 출발한 보세구역을 관할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출발한 보세구역이 아니고요. 도착을 해야 되는, 도착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들어온 곳이 인천이었는데요. 인천인데 요거를 서울로 보세 운송을 해서 신고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물품이 반출됐는데 여기 창고로는 도착 전 신고를 한 거죠. 요거는 서울세관이 관할을 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인천세관이 관할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고를 하는 곳은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세관에서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와서 물품 검사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품 소재지를 관할한 세관에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도착하는 곳이 여기잖아요. 이미 여기는 물품이 떠난 거죠. 여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야지 세관에서 필요하다면 물품을 나와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5번 장치 후 신고는 당연히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도착 전이든 장치 후든 모든 것이 그 물품을 관할하는 세관에다가 신고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예외적인 신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신고는 저희 입의사건세법에 따라서 241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어떤 정해져 있는 서식에 맞게끔 내용을 기재해서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2항이라고 하는 것, 이건 2항에 대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신고를 간이하게 하거나 생략하는 형태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관세 있죠, 관세. 관세라고 하는 것이 면세거나 무세가 되는 것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보통 편의를 봐주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은 면세 대상 물품이잖아요. 요거는 관세법 93조에 따른 특정 물품의 면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요거는 그 중에서도 신고 생략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에도 다 감면되는 거죠. 감면, 면제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간이하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요것도 간이하게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5번의 경우도 간이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도 관련 법에 따라서 또 별도의 어떤 규제를 받는 게 있거든요. 확인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세관도 수입신고를 다 이렇게 일일이 하게 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다른 걸 통해 가지고 감시 단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저희가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미화로 했을 때 150불 이하인 거 있죠. 요거 하고 그다음에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000불까지는 간이하게 하는 거예요. 얘네 지금 생략이죠, 생략. 나머지 1000불 초과되는 거 있죠. 얘네들은 이제 정식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정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1000불 초과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고가 생략이 되거나 간이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틀린 것을 고르는 거네요. 원칙적으로 있죠, 원칙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원칙적으로는 BL 단위로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L 한 건당 수입 신고 한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외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BL이 하나인데 하나의 BL에 요거를 2개 이상의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저희가 분할 신고라고 합니다. 분할 신고, 분할 통관 이렇게 말을 쓰는 거고, 반대로 BL이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의 BL인데 한 건에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BL을 통합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특히 요거 있죠, 요거. 각각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분할 신고 같은 경우에, 분할 통관 같은 경우에는 세관이 봤을 때 이제 분할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제 원산을 봤을 때는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실무상 가장 많은 거겠죠. 요거랑 요거, 요런 것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검사 검역 결과 일부만 합격되는 경우일 때는 개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신고를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검사 검역은 아니었지만 통관이 일부만 허용되고 일부가 보류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보류된 거를 제외하고 허용된 것만 통관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할 때는 세관이 봤을 때 일단은 관세를 부가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표에 대한 확인과 과세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다만 요거를 악용하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소익 부징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징수할 세금이 10,000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세금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악용할 수가 있어서 분할했을 경우에도 이런 게 있을 때는 신고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10,000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원래 적정하게 세금 징수를 해야 될 것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분할 신고가 제한되는 사유에 들어가거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에 보시면 검사 대상의 경우에는 처음 할 때 전량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검사를 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생략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필요하다면 한다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생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량에 대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반송 절차에 관한 고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는 거고요. 통관 보류 물품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통관이 보류된 물품이죠. 맞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운송 신고는 보세운송업자 또는 화주의 명의로 해야 되고, 보세운송 기간은 10일로 지정한다. 아닙니다. 일단 요거는 두 가지 잘못됐는데요. 보세운송 기간은 7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요거는 화주가 아니라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이 잘못됐네요. 한 번의 경우에도 지금 맞는 거고, 4번의 경우에도 맞고, 5번의 경우에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요게 뭔지 봤더니 저희 통관 파트에 가면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원산지 확인 기준 또는 결정 기준이라 말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국가에서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라는 기준이 완전 생산 기준입니다. 요거는 원산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 물품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그 물품의 성질을 바꾸는 그런 공정을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이제 원칙과 예외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원칙하고 예외. 원칙은 저희 세번 변경 기준이고요. 그다음 예외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부가가치 기준 또는 이제 가공공정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하고 그다음에 가공공정 기준. 그 중에서도 요거는 요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세번 변경 기준의 경우에는 일정 단위 이상, 그러니까 원산재가, 그러니까 비원산 재료가 가공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물품하고의 비교했을 때 이 A라고 하는 자재가 있어요. 얘가 제조를 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B라는 물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경우에 얘가 지금 갖고 있는 HS 코드하고 이 코드를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경이 있어야 하지만 충분한 가공 공정을 수행한 걸로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6단위 이상이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품목분류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HSK를 말합니다. HS 코드 오브 코리아. HS 코드는 저희가 그 관련 협약에 의거해가지고요. 합정에 의거해가지고 그 거의 가입된 국가들끼리는 6단위를 통일하도록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각 국가별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재 10단위를 쓰고 있고, 그걸 HSK, 그 다음에 품목분류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19번 문제 가보죠. 요거는 좀 고시 별표에 나와 있는 건데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수출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거의 장치된 장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그 장소를 이제 딱 정해진 장소에 보세구역 등에다가 반입하고 신고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불법적인 반출입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시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대상에 들어가는 것들은 세 가지가 됩니다. 중고 자동차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은 여기 생활 폐기물하고 하나 더 있죠. 플라스틱 폐기물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이렇게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건 안 나와 있고 요거랑 요거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20번 문제. 물품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검사. 세관 공무원은 수출 수입 반송한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죠. 다음에 관세청장은 이제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여기 세관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3번 화주는 수입 신고 전에 물품을 미리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확인한 목적은 여러 가지를 보는 거겠죠. 내가 주문했던 물품의 상태가 양호한가도 볼 것이고, 내가 주문한 것이 적절하게 왔는가, 어떤 물품의 명세 같은 것도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원산지 표시가 안 된 게 있거나 하는 게 있을 때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4번 적법한 물품 검사를 하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화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되게 검사를 조심스럽게 하더라도 물품을 개봉해본 것 자체가 이제 물품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내가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봉된 흔적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판매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청장 또는 세관청이 이 화주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요청을 받으면 보상을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죠.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기존 가격 내에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칙적으로 검사를 할 때는 저희가 지금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게 하도록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지만, 다만 그것이 아무래도 세관 입장에서는 보세구역이 자기가 통제하는 장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세구역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되게 효율적일 것이거든요. 편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위해서 부득이하다라고 보이는 게 있을 경우에는 세관청이 물품을 보세구역에 갖다 놓고 검사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1번 문제 수출 검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겁니다. 일단 수출 검사라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생략이 된다는 거예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함인 거겠죠. 왜냐하면 수출하는 물품들이 내국 물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국 물품은 세관장의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세관 입장에서는 외국 물품이 이제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내국 물품은 통제 대상이 사실은 좀 제외를 시키는 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관세 부과랑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나라 물건이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출 신고하는 것도 검사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검사할 때는 신고지 검사 원칙이 아니고요. 적재지 검사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신고지에서 검사를 마쳤는데 적재지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갈아치기? 바꾸기? 물품 바꾸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사를 마쳤는데 적재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싣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갈 때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지에서 검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의 경우에도 지금 포장 명세서, 아무래도 이제 물품 검사를 할 때 얘가 검사를 하는 대상들이 전량이 아니거든요. 전량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가정해 봤을 때 그 일부 물품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보다 시간적인 단축도 할 수 있고 노력도 줄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포장 명세서를 보통은 요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그 조치를 하죠. 봉인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적재지 보세구역으로 이제 보세 운송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적재지 검사를 하는 대상이 되는 것들은 여기 반입되는 즉시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즉시 반입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22번 문제 가보죠. 신고의 치하 또는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치하라는 것은 자발적인 거죠.
각하라는 것은 강제가 되는 것이고, 치하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세관이 인정했을 때, 즉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각하 같은 경우에는 세관이 봤을 때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치하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은 10일이 맞거든요. 그래서 10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처리한 걸로 보죠.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세관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신고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치하를 한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각하입니다. 치하라는 것은 신고인의 신청이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세관이 그냥 강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관이 이제 신청을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봤을 때도 이 세관이 이런 것을 발견하면은 바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각하를 한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그 해외 공급자 등에게 계약과 다른 물품을 반송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치하를 하죠. 치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4번의 경우에 보니까 요것도 치하가 아니고 각하 사유가 됩니다. 입항 전 신고 또는 출항 전 신고를 했는데 그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세관장은 각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잘 하지는 않아요. 세관에서도 그거를 각하를 하는 것을 잘 하지 않게 되는데 일단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수입신고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치하를 승인할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제 뭘 주의해야 되는 거냐면 저희가 반송 신고하는 물품하고 수입 신고하는 물품은 원래 물품 성격 자체가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정하고 있는 장소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요거를 치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치하를 하게 되면 지금 수입 신고 소유 물품 같은 경우는 원래 외국 물품 상태였다가 내국 물품 상태로 되고 나서 수입이라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요거 다시 돌려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밀수입을 한 거랑 다름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다음에 23번 문제. 되게 쉬운 문제네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수출신고 수입 물품은 이제 적재를 해야 되죠. 운송수단에 30일 안에 적재를 하게 돼 있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24번 문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일단 저희가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수입신고 수리를 하는데 장기간 소요된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장기간 소요되거나 아니면 과세 목적상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먼저 하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쭉 보시면 그런 게 나오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라는 게 요거거든요. 맞고, 쭉 보죠.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에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실수요자가 결정된 경우가 아니고요. 결정이 안 된 경우죠.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게 맞는 거고, 틀렸네요, 이거는. 3번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 과세 목적상 맞고, 얘도 과세 목적상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임시개청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출문제만 한번 정리하고 가는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임시개청이라는 거는 이제 근무 시간 외, 원래 세관 같은 경우에도 인천공항 세관을 제외하고는 다 9 to 6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있을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제 관할 그 세관에다가 임시개청 신청을 해서 임시개청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통보죠, 통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근무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죠. 세관도 짜증날걸요? 세관도 지금 오늘 퇴근하고 뭐 할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임시개청 신청을 받으면은 당직 확정이 되죠. 야근 확정 이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담당자가 엄청 짜증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미리 했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 6시가 있으면은 한 5시 한 반쯤에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럼 세관 그 담당자가 엄청 짜증냅니다. 뭐 그냥 한 우스갯소리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이번의 경우 쭉 가보면은 우편물을, 그러니까 신고 대상 우편물 취급하는 경우에도 배출할 필요가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아니면 제출해야 돼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수수료 계산을 할 때 여러 건의 수출입 물품을 한 건으로 해서 통관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한 건으로 한다. 정답은 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봤더니 기본 수수료가 나오는데요. 평일과 공휴일은 좀 구분이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공휴일이 더 비싸겠죠. 공휴일은 12,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평일은 4,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고요. 동일하지 않고 5번의 경우에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23년도 기출문제 1과목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